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생생경제 김혜민입니다. 국내 완구업계 1위인 손오공은 지난해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약 7억 8,667만 원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고 어제 공시했습니다. 전년도에는 119억 2,768만 원으로 영업 손실을 기록했는데요. 축하하고 싶었던 소식인데 오늘 YTN이 단독으로 손오공의 갑질을 보도했습니다. 한 완구 신생업체가 자신의 제품을 내놓은 이후 손오공은 이 제품이 자사 제품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업체 대표 이모 씨에게 내용 증명서를 보냈습니다. 이 씨는 곧바로 특허법상 문제가 없다는 변리사에 답변을 보냈지만 손오공은 대형마트에 물건을 받지 말라고 압력을 넣었습니다. 특허법을 어겨 소송을 걸었고 재판에서도 이겼다고 말했지만 모두 신생회사의 영업을 방해하기 위한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도 우리 아들과 손오공의 제품으로 배틀 많이 하는데요. 아들에게 이기는 것보다 정정당당한 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치는데 이 장난감을 만든 회사가 이렇게 정정당당하지 못하다니 제가 배신을 당한 느낌입니다. 2019년 2월 12일 YTN 라디오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생생하게 상생하며 건강한 경제방송 YTN 라디오 생생경제.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 뉴스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어제 산업통상자원부가 기업들이 신청한 규제 샌드박스를 선정했습니다. 1호는 핫하디 핫한 수소 자동차를 위한 수소 충전소 설치고요. 유전자 분석 건강 증진 서비스 등 4개의 사업입니다. 금융위원회 역시 곧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선정한다고 하는데요. 규제 샌드박스가 도대체 뭔지 또 어떤 영향을 받는 건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혁신성장과 규제개혁 국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한 분입니다. 컨텐츠 미래융합포럼 의장이자 중앙대 경영학과 교수이신 위정현 교수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예, 반갑습니다. 네, 저희 예전에 그 넥슨 관련해서 게임 학회장으로 인터뷰를 했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미국에 계실 때. 네, 기억합니다. 네, 그 인터뷰 기사가요. 그날 YTN 통틀어 제일 많이 보고 읽은 기사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비법은? 제가 진행을 잘해서였을까요? 교수님이 잘 답변하셔서였을까요? 진행을 잘해서였죠.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제가 너무 답을 정해놓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오늘은 이 규제 샌드박스에 대해서 교수님께 좀 여쭤볼 텐데요. 먼저 이 규제 샌드박스가 도대체 뭡니까? 규제 샌드박스라는 게 영어로 이제 샌드박스 그러니까 굉장히 거창하게 좀 들리는데요. 네. 이제 규제 샌드가 말 그대로 이제 모래밭에서 이제 노는 걸 말합니다. 모래밭에서 노는 거. 예, 그러니까 샌드박스, 그러니까 모래사장을 의미합니다. 네. 그러니까 놀이터에서, 그러니까 아파트 놀이터에 모래사장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집에서 애들 놀게 하려고 이제 4개 조그만 박스에 모래를 담아서 집 안에 놓기도 하고 네. 이런데 거기서 이제 결국에는 자유롭게 놀게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모래사장에서 애들이 놀게 할 때 줄 세워놓고 모래사장에서 이 샌드박스 에서 놀 때의 주의사항 뭐 10가지 또는 해서는 안 될 것 20가지 이런 말을 않거든요. 그렇죠. 자유롭게 놀려고 하죠. 그런 개념입니다. 알아서 자유롭게 놀아라 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네. 새로운 어떤 산업이나 새로운 기술이 등장했을 때 자유롭게 일단 해봐라는 의미가 바로 이제 규제 샌드박스라는 개념입니다. 네. 우리가 모래사장에서 아이들 놀라고 할 때 모래 몇 그램만 갖고 놀아? 뭐 예를 들면 뭐 여기 이상은 넘어가면 안 돼? 이런 거 없이 그냥 자유롭게 놀게 하는 것처럼 기업들이 조금 새로운 제품이나 기술 서비스를 신속하게 출시할 수 있도록 자유롭게 한다는 의미라고 지금 설명을 해 주셨는데 제가 찾아본 정의에 의하면 임시허가라는 말이 저는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임시적으로 규제를 완화해 주는 겁니까? 예. 그래서 규제 완화 또는 유예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만 네. 예를 들어서 우리 같은 경우는 2년 동안 해당 규제를 완화시켜주거나
또는 면제시켜주거나 그러니까 시간을 정해서 이제 그 기간 내에 자유롭게 해보라라는 어떤 취지의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한국에서는 지금 도입되어 있습니다. 규제 샌드박스에 모래시계를 올려놓는 거군요. 예, 그 그렇습니다. 시간이 끝날 때까지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규제라는 게 물론 불필요한 것도 있지만 당초 만들 때는 그 나름의 이유가 있어서 만들었을 텐데요. 이 규제 샌드박스에 들어가는 규제를 선택하는 기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네. 게 있습니까? 기준은 이제 뭐 기본적으로 이제 규제 샌드박스 대상이 되는 것은 최근 이제 정부가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혁신성장에 기여한 예를 들면 정보통신, 뭐 핀테크, 네. 융합 뭐 이런 형태의 어떤 산업을 대상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해당 사업자가 새로운 어떤 사업을 하고 해당 사업자가 관련 정부 부처, 정보통신부나 네. 예를 들면 뭐 산업부나 이런 데 신청하고 그다음에 심의위원회를 거칩니다. 그래서 민간 전문가가 절반 이상이 참여하는데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이제 결정을 하게 되는 이런 네. 어떤 과정을 좀 거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구산업보다는 신산업이네요. 뭐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업종들이라든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산자부에서 통과한 것도 이제 새로운 사업들입니까? 예, 새로운 사업들은 기존에 이제 규제에 막혀가지고 네. 이제 잘 안 됐던 또는 규제가 모호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었던 그런 업종 또는 그런 제품을 대상으로 해서 이번에 이제 그 규제 샌드박스 대상되는 제품으로 이제 승인이 난 거죠. 4개가 승인 났다고 들었는데 4개 사업 그 전에 몇 개의 사업이 신청했습니까? 처음에 19개, 그러니까 정보통신부하고 산업부에 신청된 건 첫날 하루 이제 집계만 좀 나와 있는데요. 19개가 신청이 돼서 네. 그 중에서 선정이 된 걸로 좀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4개가 선정이 됐습니다. 차근차근 살펴볼 텐데 일단 1호는 제가 아까 언급했지만 핫하디 핫한 이 수소차와 관련된 수소차 충전소입니다. 국회에 설치한다는 수소차 충전소인데요. 뭔가 상징적인 의미가 있겠죠?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수소차가 이제 기존에 예를 들어서 이제 가스스테이션이라고 불립니다만 가솔린 이제 충전자는 이제 주유소에 비해서 볼 때 예를 들면 폭발의 위험성이나 이런 어떤 그렇죠. 상당히 이제 위험성에 대한 우려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 설치한다는 것은 국회가 솔선수범해서 그런 어떤 위험을 감수하겠다는 그런 어떤 상징적인 효과가 좀 큽니다. 플러스 그만큼 안전하다는 걸 좀 반증하고 싶은 그걸 거죠. 이제 어필하고 싶은 거죠. 네. 그래서 국회에 설치해서 대한민국의 정치를 움직이는 300여 명의 국회의원이 있는 데 설치를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라는 것들을 이제 강하게 좀 어필을 하고 있는 거죠. 네. 당초에 이제 그 수소차를 만드는 그 현대차에서 5곳의 수소 충전소 설치를 신청했다고 합니다. 정부는 이 중에서 국회 또 탄천물재생센터, 양재 수소 충전소 등 3곳에 이제 특례를 허용했습니다. 자, 1호가 수소차 충전소. 나머지 4개는 어떤 겁니까? 3개는? 나머지 3개는 예를 들어서 이제 유전자를 검사하는 네. 이런 이번에 이제 마이크로젠이라는 회사가 신청을 했는데요. 의료기관 이외의 민간 기업은 이제 유전자 검사나 그런 것들이 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이제 그 부분을 좀 이번에 이제 풀어줬던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버스 광고의 이슈가 있습니다. 버스 광고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의 법적 제약이 어떤 거냐면 발광체. 그게 이제 빛을 내는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빛 공해에 대한 방지법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LCD나 LED를 탑재한 어떤 버스가 운행된 광고판을 탑재하는 게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걸 이번에 이제 풀어준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이제 전기차 충전 지원과 관련된 또 제안을 풀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한전이나 이런 데만이 그런 어떤 해당 충전에 관련된 사업을 할 수가 있게 됐었는데 이걸 이번에는 이제 예를 들면 사업자 개인 또 어떤 기업이나 개인 또는 건물 관리자 등등이 제품을 어떤 운용할 수 있도록 이번에 이제 풀어줬던 그런 나머지 3개의 케이스입니다. 어제 산업통상자원부가 이 규제 샌드박스 4개 선정한 내용에 관련해서요. 위정현 중앙대 경영학과 교수와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수소차 그리고 유전자 분석 건강 증진 서비스, 버스 광고 또 전기차 충전 이렇게 관련된 4개 업종이 규제 샌드박스에 선정됐습니다. 교수님께서 사실 이 규제 개혁에 대한 연구를 오랫동안 하셨어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지난해죠. 혁신성장과 규제 개혁 국회 정책 토론 회도 또 개최하셨고
외국 사례를 좀 여쭤보고 싶어요. 다른 나라에서도 이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하고 있죠. 운영 형태가 좀 궁금합니다. 규제 샌드박스를 이제 최초로 이런 어떤 개념과 제도를 만든 것은 영국입니다. 네네. 영국이 이제 핀테크 산업에서 이제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해서 상당히 큰 성과를 올렸기 때문에 이어서 이제 싱가포르, 이제 일본 등등의 어떤 외국의 이런 사례들이 쭉 전파가 됐었는데요. 예를 들어 이제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한 3년 지금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기업이 일정 정도 규모의 예를 들면 자산이라든지 신용도를 평가해서 그걸 충족하는 뭐 전부는 아닙니다만 일부 기업에 한해서 그런 규제를 유예해 주는 그러니까 네. 신제품에 대한 모든 규제를 유예해 주는 거죠. 굉장히 파격적인 사실은 제도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를 싱가포르이 좀 시행을 해보고 있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2010년에 정부가 지정한 전략 특구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략 특구라는 그 지역에 한해서 지역에 한해서 지역에 한해서 이제 모든 규제를 풀어주는 그런 어떤 제도를 좀 일본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 안에 있는 모든 산업들이 기준에 맞으면 풀어준다는 겁니까? 모든 사람이 아니고 그 기준에 맞는. 예, 기준에 맞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러니까 신산업인 거죠. 신산업이요. 그러니까 이제 혁신산업 또는 4차 산업혁명 관련 이런 어떤 새로운 산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왜냐하면 구산업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이런 어떤 규제에 저촉될 만한 어떤 이슈들이 크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산업을 성장시킬 수 있는 경제를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신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네. 규제를 풀어주는 이런 어떤 제도를 도입을 한 거죠. 그런데 이런 의문이 듭니다, 교수님. 이제 신산업이라는 건 사실 그 산업의 명과 암을 정확하게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산업 발전을 위해서 규제를 풀어준다는 것은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위험성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얼핏 드는데요. 예,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명과 암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핀테크에 대한 이슈가 있습니다만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제 뭐 예를 들면 P2P에 대한 P2P 금융에 대한 규제 뭐 이런 부분이 그렇습니다만 한편으로는 소비자 보호라든지 그렇죠. 그리고 사기라든지 이런 부분으로부터 어떻게 그러니까 결국 국민을 보호할 건가라는 중요한 어떤 이슈가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런 어떤 이슈가 과거에는 굉장히 컸었기 때문에 이제 결국에는 모든 기업들의 진입을 일단은 막고 보자. 그러니까 그런 부작용을 없애기 위한 방법으로 일단 진입 자체를 막아버리자는 네.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결국에는 그런 진입을 이제 허용하는 또는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그런 형태의 어떤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지금 도입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다음 과제로서는 그럼 결국에는 이제 부작용을 어떻게 최소화시킬 것인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될 지금 시점이 됐습니다. 그렇네요. 그것도 또 하나의 과제네요. 지금 P2P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제 금융 분야 규제 샌드박스가 곧 열릴 겁니다. 무려 105개의 사업이 규제를 없애달라고 요청을 했다고 하는데 어떤 부분들이 주를 이룹니까? 지금 대표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것들이 예를 들어서 뭐 로봇 어드바이저라든지 자금 어떤 결제에 대한 부분 또는 뭐 이제 흔히 이제 우리가 핀테크라고 이제 불리고 있습니다. 네. 또는 뭐 블록체인 또는 뭐 투자, 뭐 P2P에 대한 그런 것들 그런 전체적인 어떤 새로운 어떤 핀테크 관련된 부분들이 지금 많이 차지하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교수님 개인적으로 판단하시기에 예언을 해 주십시오. 어떤 것들은 좀 이번에 들어갈 수 있겠다. 금융 분야에서 이런 거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P2P에 대한 어떤 부분은 P2P 투자, 즉 모금과 투자에 대한 부분들은 아마 그런 부분들이 좀 제한이가 완화가 될 수 있을 걸로 좀 보고 있고요. 네. 특히 이제 블록체인 관련된 아마 ICO 이제 가상화폐에 대한 ICO는 여전히 이제 사실 논란의 여지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허용이 안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만 특히 이제 블록체인을 활용한 네. 블록체인 기반의 많은 금융 서비스들이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은 아마 허용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 로봇 어드바이저에 대한 이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미 일부 해외 같은 경우에 대대적으로 지금 도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은 이번에도 한국에서도 그런 부분들은 완화가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아주 원론적인 얘기지만 기술이 먼저냐 규제가 먼저냐. 물론 기술의 속도를 제도가 따라갈 수는 없겠지만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규제 샌드박스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풀어주는 동시에 같이 규제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자꾸 보수적인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두 개가 다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규제가 이제 기존의 규제가 아니라 새로운 그렇죠. 어떤 규제라는 네네. 측면에서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새로운 어떤 산업이 예를 들면 뭐 핀테크도 그렇고 뭐 융합 산업이 등장을 했을 때 그게 과연 이제 어떤 부작용이 나올지를 예측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건 반대로 이제 부작용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도
과거에 예측하고 보호하려고 했던 측면과 다른 측면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 또는 정책적인 고민도 동시에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규제 샌드박스, 새로운 규제에 의한 또 다른 규제에 대한 연구도 함께 해야 한다라는 조언을 해 주셨습니다. 기업 입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죠. 아까 제가 임시라는 말에 조금 강조를 해드렸어요. 이게 임시적으로 사업 허가를 한 거 아닙니까? 이게 대책이 없다는 지적도 있어요. 예, 사실 이제 임시라는 말이 붙어있기 때문에 꼬리표가 붙어있기 때문에 이제 네.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불안감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한국 같은 경우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정치 구조상의 약점인데. 예를 들면 대통령 중심제가 돼 있고 이제 5년 이제 단임 형태가 돼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초기에는 어떤 규제 샌드박스나 규제 어떤 철폐에 대한 이슈가 큰 힘을 받고 이제 힘이 실려서 진행이 되지만 그렇죠. 그게 이제 정권의 이제 대통령 임기의 후반기로 가면 네. 그런 어떤 동력이 소실내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마지막에 4년 차, 5년 차에는 결국에는 이제 정치적인 이슈하고 맞물리게 되면 결국에는 규제 완화에 대한 이슈가 소멸해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2년이라는 한시적 기간 하에서 임시적으로 사업을 해왔던 기업의 입장에서는 관련 어떤 규제들이 철폐되지 않는 상태에서 또다시 규제에 가로막히는 이런 어떤 문제가 등장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여전히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번에 이제 규제 샌드박스라는 임시적인 어떤 한시적인 어떤 제도 하에서 지금 시작을 아마 하려고 합니다만 그런 점에서 기업의 불안감은 아마 일리가 있다고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러게요. 그럼 기업의 불안감을 조금이라도 해소해 주려면 정부가 믿음을 줘야 할 텐데 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결국에는 이제 규제 완화에 대한 어떤 제도적인 보완, 즉 법령의 정비가 있습니다. 그걸 좀 신속하게 좀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16,000개에 달하는 부처 훈령, 예규, 고시, 지침 같은 행정 규칙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특히 이제 규제라는 게 여러 개의 어떤 정부 부처에 걸쳐서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을 신속하게 후속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원론적으로는 규제 완화를 하겠다고 또 규제 철폐를 하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손톱 밑에 가시 같은 세세한 어떤 관련 어떤 규제 조례 이런 것들이 여전히 남아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될 경우에는 결국에는 규제 완화라는 어떤 규제 철폐라고 말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교수님이 손톱 및 가시라는 표현 하셨는데 사실 과거 정부에서도 뭐 규제 전봇대, 손톱 및 가시 이렇게 단어만 달리해서 비슷한 규제 철폐 정책을 했거든요. 이번 문재인 정권에 있어서 이 규제 샌드박스가 좀 효과를 보려면 아까 말씀하신 그런 법적인 측면, 그러니까 법을 고쳐야 한다는 것 외에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두 가지 정도의 더 우리가 이제 지적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원칙으로는 하나는 스피드입니다. 스피드, 속도. 그래서 다 우리나라 이제 정치 구조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걸 이제 정권 집권 4년 차, 5년 차에 가게 되면 결국에는 이제 동력이 그러니까 급속에 떨어질 거기 때문에 네. 이걸 신속하게 빨리 스피디하게 추진해야 된다는 점 이게 이제 속도의 이슈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벤처나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에 대한 이슈가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싱가포르의 경우 또는 영국의 경우로 보면 대단히 어떤 재미있는 사례를 좀 볼 수 있습니다만 그들 국가들은 규제 완화하고 더불어서 반드시 동시에 추진하고 있는 게 결국에는 정부기관의 자문이나 기업에 대한 컨설팅 기능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규제가 없으니까 알아서 하세요가 아니고 규제가 없는 상태에서 실제로 그 다음 단계 예를 들어서 기업을 어떻게 설립하고 기업에서 정부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고 또는 실제 그들이 부족한 부분이 무엇이고 예를 들면 자금이 부족한다든지 네. 실제로 이제 산업에 대한 노하우가 부족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컨설팅을 해주는 그런 조직을 설립해서 운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어떤 벤처나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과 조언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능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문재인 정부의 이 혁신 성장에 주는 무게가 이제 임기가 되면 될수록 더 커져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규제 샌드박스뿐만 아니라 이러한 정책들이 혁신 성장을 이끌 수 있는 동력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규제 샌드박스 규제 개혁과 혁신 성장 이룰까라는 제목으로 위정현 중앙대 경영학과 교수와 인터뷰 나눴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